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해TV의 김용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의 강력한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1시간짜리 강의를 소주제별로 구분해달라, 10여 분 단위로 쪼개달라, 거의 항의에 가까운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번잡한 것은 쉽게, 긴 것은 토막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영상을 재편집해 올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김용해TV는 민족의 노래인 향가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자가 현재 3,500여 명에 다가섰습니다. 조금만 더 늘면 됩니다.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한문서당 영사제에서 사숙하였습니다.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한문서당에서 한자를 배워본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 이야기로부터 우리 민족의 천년 비밀인 향가가 어떻게 풀렸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그림 문자는 BC 3100년에서 AD 394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약 3500년 정도 사용된 문자입니다. 서기 1600년대부터 유럽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200년 동안은 뜻글자로 보고 풀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178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었습니다. 돌 하나에 3가지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림 문자, 민족 문자, 그리스 문자였습니다. 만일 이것들이 3가지 문자가 동일 내용을 담고 있다면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독이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문자를 알고 있었기에 3가지 문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곧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장폴 샹폴레옹이 뜻글자를 소리글자로 보면서 해독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해독에 성공하였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자를 향한 열정이라는 책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22년 9월 14일 정오, 샹폴레옹이 200m 떨어진 그의 형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샹폴레옹이 단숨에 달려가 형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에는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샹폴레옹은 발견했소 라고 소리치고는 기절해버렸습니다. 그의 형은 샹폴레옹이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샹폴레옹이 풀어낸 그림 문자의 체계는 뜻글자와 소리글자가 혼합된 체계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오쿠라 신베이라는 언어학자와 양주동 박사는 향가의 한자들을 일부 글자는 뜻글자, 일부 글자는 소리글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다, 한자를 소리글자로 보는 가설에는 큰 문제가 있다, 한자의 본령인 뜻으로 보고 풀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향가의 한자를 뜻으로 보고 풀어보고자 하니 그 길은 정말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한자를 뜻으로 보고 푸는 그 길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동굴 속에는 앞에 걸어간 어느 누구의 발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글자들, 소름 끼치는 글자들만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동굴의 어둠 속에는 이런저런 날짐승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귀신이 배회하는 물가의 나루터에는 뱃사공들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한자들의 뜻을 보아주십시오. 한자들이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제가 비록 앞에서 강조한 영사제 한문서당 출신이지만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아는 물가 아, 사는 비천한 놈 사, 모래 사는 사공사, 내자는 노젓는 소리 에, 그 나쁘다 할 때 사자는 어여차 야, 그 밑에 어조사 야도 어여차 야, 이런 이상한 뜻풀이가 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곳저곳에서 죄인들을 꾸짖고 다스려 그의 부인들을 미망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자들이 말도 안 되는 뜻으로 험악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피가 튀고 있었습니다. 또 마구 징을 치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겨울동자가 북소리 동자로 쓰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쉽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특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한자를 뜻으로 보고 들어가 본 세상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한자를 뜻으로만 보고 길을 가니 정체불명의 글자들이 나타나서 길을 막았습니다. 신라향가에 모죽지랑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모죽지랑가입니다. 모죽지랑가의 첫 세 글자로 길을 가로막는 정체불명의 한자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죽지랑가의 첫 세 글자는 거은춘, 이런 한자입니다. 거는 갈거,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봄춘입니다. 추나 추동할 때 춘입니다. 그러면은 갈거와 봄춘 사이 가운데 끼어있는 은이라는 이 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은 하면은 다 아는 향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화공주 주은, 그렇습니다. 그 은을 말합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 글자를 은이라는 우리말 소리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소나공주 주은을 소나공주 님은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가다하고 봄 사이에 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는 봄 이렇게 풀으셨습니다. 얼른 보면 쉽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푸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풀면 아니 되었습니다. 왜냐? 저는 한자를 뜻으로 보고 풀자는 가설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은이라는 글자를 뜻글자로만 보아야 했습니다. 거은춘에서 가운데 있는 글자를 다른 양주동 박사님처럼 가는 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건 뜻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이라는 뜻이니까요, 어느 뜻에 해당할까요? 사전을 보면은 9개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 소리로는 안 되니까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은이라는 이 글자는 이 9개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것에 해당될 것인가, 이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가다하고 거은 춘이니까 가다하고 봄 이 사이에 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 아까 9개 뜻을 보여드렸죠? 1번이 숨다, 2번이 점치다, 3번이 가엾사하다, 쪼르륵 9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다하고 봄 사이에 숨다, 점치다, 가엾사하다 이런 것을 일일이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속의 한자 뜻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해서 이 풀이가 작품 전체의 맥락하고 일치하는지 그러한 뜻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일일이 대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직한 사람이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처럼 우직해야 했습니다. 한 글자가 어떤 경우에는 많게는 3, 40개의 뜻을 가진 경우도 있으니까요. 3, 40개를 한번 대입해 풀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꾀를 부려서는 풀릴 일이 아닙니다. 한두 개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100개, 200개 하다 보면 안 돼요, 그게. 이건 오직 우직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가를 풀어냈다고 하는 사람은 있으나 그것이 어쩐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무도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야, 이거 혹시 고대인의 암호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향가를 암호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암호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여쭈어보기도 했습니다. 어찌하든 한번 저는 또 글자가 가질 수 있는 그 한자의 뜻들이 글자의 뜻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만든 최악의 암호 기계라는 게 애니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만든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영국에게 풀려버리고 말았지만 애니그마는 그야말로 인류 최악의 암호 기계다 이런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가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훨씬 더 지독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향가는 애니그마보다 더한 그야말로 인류 최악의 암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암호라고 한다면 글자들이 여름날의 반딧불이처럼 제 머릿속을 이리저리 마구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편두통 같은 특유한 두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향가의 한자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생기는 그 두통을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것은 향가통이야 이렇게 이름까지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악전고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좌절이 있었고 능력 부족을 한탄했었고 그러다 보니 야 이제 이만하면 됐다. 향가 연구를 그만두자. 이러한 유혹이 저를 수시로 찾아와서 달랬습니다. 그만두세요 하고. 저는 진실로 문자 지옥 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몇 년을 두고 이런 식의 대입 작업, 하나하나 대입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향가 해독에 성공한 뒤에 저희 향가 해독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독해 놓은 결과만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얼마나 고심참담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향가 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향가 관련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쓴 3권의 책 향가 3서 중에서 특히 향가 루트를 애정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향가 해독 과정의 고통과 암흑동굴 속에서의 방황의 심정을 아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암흑동굴 속에서 헤매다가 보니까 어찌하든지 작은 조그만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 탈출구 같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글자 풀다 보면 꼭 정체불명의 글자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는다는 사실, 이 기막힌 사실을 점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풀라고 하면은 길을 막고, 풀라고 하면은 모르는 뜻이 나타나서 길을 따까닥 막고, 이런 작업이 그야말로 몇 년간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길을 막는 글자의 정체를 알면 암흑 동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탈출구 같았습니다. 즉 길을 막는 글자의 정체를 알자, 이것이 바로 탈출구였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하얀 원하고 까만 원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 글자 중에서 하얀 원에 해당하는 한자들 말을 따로 떼어내서 순서대로 그냥 연결을 해서 이렇게 쭈르륵 풀어보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얀 원 사이사이에 까만 원이 끼어들어 가지고 해독을 꼭 가로막아요. 그러면 해독이 안 돼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독을 가로막는 이 까만 글자들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은 한가는 해독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 길로 가자. 찬 기파랑가라고 신라의 한가가 있습니다. 찬 기파랑가 한 구절을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찬 기파랑가의 한 구절에 안복하사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얀 글자를 보겠습니다. 세 개가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째 글자는 안, 셋째 글자인 하,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글자인 시자는 바로 하얀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찾아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얀 글자만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란히 나열해 놓으면은 풀리는 것 같다. 이런 글자들을 하얀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 시가 이 하얀 글자 같다 해가지고 이 세 글자를 뽑아서 우리는 한 줄로 늘어놓고 한번 풀어봐야 합니다. 안이라는 글자는 어찌안, 어찌 이러냐 할 때 어찌, 안이라는 글자는 어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아는 것도 안이 여러 개 뜻이 있는데 그중에 어찌라는 것을 콕 지어서 요건 어찌로 쓰인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는 아랫사람 하도 우리가 아랫사람이라고 뜻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의 고생 끝에 나온 아랫사람 하입니다. 시는 여기저기 할 때의 여기 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들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어찌 아랫사람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들 뜻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어찌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어찌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하얀 글자들은. 그런데 하얀 원 동그라미 사이에 두 글자가 있습니다. 까만 글자죠. 하나는 복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들어가면은 꼭 해독이 막힙니다. 뜻이 앞뒤 가운데가 전혀 꽉 막혀가지고 연결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장에 맥이 연결되지를 않아요. 천하장사도, 인공지능 AI도 안복하사시 이렇게 다섯 글자로 되어 있다 보면은 풀지를 못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든 연구자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분들도 뜻으로 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풀다 보면 이렇게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문장도 뭐도 아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자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 요걸 소리로 보자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뒤에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푼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 게임 하는 것처럼 한자의 뜻풀이에 매몰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하얀 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문장의 핵심에 해당하는 글자들이고, 하얀 원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문점들은 차츰차츰 압축되어 갑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어슴푸레하게나마 구분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이런 것 같다라는 짐작일 뿐이었고, 모르는 것은 나는 분명히 몰라, 이렇게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해독을 맡고 있는 저놈, 저 까만 놈이 뭐냐? 까만 놈만 알면 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향가가 풀릴 것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차츰차츰 압축되어 갑니다. 그러나 문자 지옥 속을 헤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석도 삽으로 파보고 저 구석도 삽으로 파보았습니다. 여기저기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공원 묘지 양주동 박사님의 묘소를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박사님의 묘소입니다. 그날 저는 묘소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계곡을 멀리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밑에 계곡이 보이죠? 박사님 편안히 계시나요? 저는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이 들었고 가장 애로웠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치 섬광과 같은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것은 신라향가 원왕생가 속에 들어있는 두 글자였습니다. 두 글자는 향어눈 보언야라는 이런 한자였습니다. 나중에 향가의 말로는 보언이다, 이렇게 향가의 말로는 보언이다, 이렇게 풀리는 6글자 속에 들어있는 보언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이 보언이라는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보언? 여기 빨간색 사각형 안을 보십시오. 보언운 향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언이라면은 향가 속에 보언이라는 특수한 문자 집단이 있다는 말이 아니냐? 향언으로는 보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뭔가가 보언이 돼야 할 거 아니냐? 마치 스파크가 튀는 것 같은 영감이었습니다. 보언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특수한 문자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혹시나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애를 먹고 있었던 하얀 원 사이에 쏙쏙 끼어들어 가지고 해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나쁜 놈 까만 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글자들을 이리저리 짜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맞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까만 원에 해당하는 문자들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언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모르는 특수한 문자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영감이었습니다. 그날에 바로 그 영감이 향가 해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언이라는 두 글자는 이집트 그림 문자를 결정적으로 풀게 했던 로제타 스톤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보언이라는 개념을
뭔가 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점점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운 것이 질서가 잡히고 어두운 것은 밝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치열했던 향과 해독 100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